자, 가수 김은국 얘기 좀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번 4.10 총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국민의힘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좀 활동을 했던 그런 연예인 이렇게 뽑으라 하면 가수 김은국과 국대 출신의 축구 선수 이천수가 아닐까 이런 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가수 김은국 씨가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총선이 끝난 후 당 차원에서 하나도 연락이 없다. 제가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않나.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좀 여러 가지 섭섭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도 있고 좀 이래야 되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김은국 씨가 이번 총선만 아니고 다른 선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이야기는 김은국 씨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뭐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나 뭐 그럴 때에도 아마 이제 나름대로 김은국 씨가 열심히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도와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엔 좀 서운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총선에서 결과가 좋았다. 뭐 그러면은 뭐 기분 좋으니까 뭐 그래도 서운했겠지만 뭐 연락을 못 받았으면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뭐 그 잘됐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잡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총선은 폭망했죠. 역대급으로 폭망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지난번 21대와 22대는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1대 때는 그때는 정권이 무슨 정권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었다고요. 야당으로서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할 것들도 없지 않은데 지금 그 총선은 여당인데도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권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힘 빠지고 이제 서운하고 뭐 그런 것이 그런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길 건 챙겨야지. 그래 물론 이제 폭격 맞은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챙길 건 챙겨줘야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국 선생이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여당에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사를 해야 됐겠죠. 예.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1일 결과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퇴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은국 선생도 열심히 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소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뭐 주변 챙기고 뭐 그럴 그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뭐 누구나 이렇게 그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지금 이렇게 뭐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뭐 지금은 없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그렇게 마음을 좀 잡수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지도부 꾸려지면 뭐 비대위원장 또 그 선출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기 전이라도 그 윤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라도 이렇게 그 애써 주셨다 그 너무 이렇게 노고를 갖다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애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 죄송하다 이런 정도 뭐 감사는 표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은국 씨 문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더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좌파 연예인들은 겁도 없이 막 나온다. 그 사람들은 방송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광고할 거 다 하고 행사할 거 다 한다. 그런데 우파 연예인들은 제가 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이런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좌파 문화 권력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즉 좌파 연예인들은 저렇게 선거도 도와주고 또 선거가 뭐 직접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도와주면 뭐 방송에 나가는 것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오히려 탄압받는 상황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좀 깝깝한 현실을, 이 좌파 문화 권력의 현실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같은 방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좌파 연예인들이 본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좌파 연예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예컨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것들,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이라도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선 회 못 먹고 매운탕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식에 반하는 그야말로 이제 몰상식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그건 소신이 아니고 이익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본인이 소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익을 따라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줄을 서는 게 내 생각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줄을 서면 내한테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뭐 김어준 뭐 뉴스공장인지 뭔지 뭐 그런데 그 출연하면 그러면 또 뭐 어디 뭐 MBC나 뭐 어디나 뭐 출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대를 하니까 좌파처럼 행세하는 연예인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동네 가면 먹고 살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우르르 가면서 권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는 그러한 제대로 된 언론과 여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김은국 씨가 지적한 건 정확해요. 아무리 이렇게 김은국 씨 같이, 그 다음에 이천수 선수 같이 막 이렇게 도와줘도, 그야말로 사비 내고 내 시간 써가지고 그렇게 일을 갖다 도와줘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뭘 바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사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소모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하겠지만, 김은국 선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하셨겠지만,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선거 있을 때 저렇게 내일처럼 발벗고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민주당의 친명, 그다음 친민주당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은국 씨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다가 보수층의 민심도 이반할 수 있게끔 지금 국민의힘이 대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이번에 세게 몽둥이로 한 대 그냥 세게 얻어맞았으니까 이 다음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음번 대선에서는 진짜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이제 잘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국 씨의 말 중에는 뼈아픈 얘기도 있었지만 좀 애정어린 표현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애정도 표시를 했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통화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서 그게 안 됐다. 그 사람은 너무 아깝다.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다른 앵커가 물어봤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소주 술 안 먹는데요 하니까 소주는 나 혼자 먹어도 된다. 한동훈 위원장 그냥 옆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고 미래의 가능성, 촉망맞는 인재로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펜앤마이크에서 예. 한번 중간에 주선을 해가지고 주선을 해요? 예, 그래서 김은국 선생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예. 밥이라도 한번 먹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소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술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은국 씨가 소주는 나 혼자 마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마시는 콜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추스리는 게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내공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고시 공부하는 거겠습니까? 뭐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그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각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은국 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은 사실은 탈색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누구 만납니까? 검사들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피의자 아니면 피해자. 그러면은 피의자는 어떻게 검사님 앞에 불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들바들 떨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는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어떻게 좀 그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이런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울트라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내가 이렇게 기침 한번 하면 상대방이 움찔하는 그런 상황을 20년 넘게 겪어왔는데 그런데 정치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을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품성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검사를 오래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다른 그런 뭐 이렇게 평범한 검사들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낮은 사람들부터 그 다음에 뭐 낮은 사람들만 아니고 예.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사회에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이런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회에서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두루두루 포괄적으로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게 내공이 쌓인 그러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김은국 씨 같은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꼭 만나봐야 될 그런 사람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공감이 있을 거고요. 조만간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뭐 이정재 만났었잖아요. 이정재랑 같이 네. 뭐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나? 뭐 그런 거 이제 사진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데 네. 뭐 김은국 씨와도 같이 저녁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언론에 등장할 날이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죠. 고기 먹으면 되죠. 뭐 소주는 김은국 씨가 알아서 옆에서 홀짝홀짝 혼자 드신다고 했으니까 이천수랑도 같이 만났어요. 이천수랑 같이 만나면 더 좋겠네요. 원희룡. 네네. 그 4인방이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뭐 사진이 나오겠네요. 좀. 뭐 적겨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밥값 내도 돼요. 그럼 테이블 2개로 좀 예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도 끼겠습니다. 예, 저는 2인분 먹을게요. 까짓 거. 네, 여기 낙타님께서 김은국 한번 펜앤에 초청하죠 했고 다른 부분이 미키님이 굿 아이디어예요. 낙타님 하셨네. 예, 제가 사실은 김은국 씨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모시려고 시간을 일단 비워놨어요.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김은국 씨 모시고 펜앤 방송도 하고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김은국 씨가 축구도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하는지는 제가 몰라요. 자, 그거 그래요? 아닙니까? 네, 잘하는 흉내를 내시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축구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네네. 축구 꽤 아마추어 중에는 꽤 하신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네. 이천수 선수하고 아. 김은국 씨하고 같이 그 모시면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 그 느낌이 드네요. 네, 김은국 씨 사실 축구 방송을 해도 되죠.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축구 방송을 해도 꽤 재밌게 잘하리라고 봅니다. 자, 다른 정치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의회 소식이라 할까요? 이 소식이 들렸네요. 민주노총 있죠? 민노총조차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25만 원, 이 25만 원은 민생 회복 대책이 될 수 없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민노총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이건 단발성 정책이다.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25만 원의 이 대책은 민노총조차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네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용해인 의원이 민노총 비판은 틀렸다. 25만 원 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다. 이렇게 민노총을 저격하면서 반론을 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민노총의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입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잡으면 되잖아요. 5천만 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5천만 잡고 그 다음에 25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 25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1인당 25만 원씩 주면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느냐? 12조 5천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뭐 그건 뭐 계산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최근에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느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대요. 아, 그랬다 그러죠.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대요. 왜 못 냈느냐? 법인세 내려면 법인이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적자가 10조가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그 법인세,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갖다 이렇게 거두는 게 뭐 소득세도 있고 무슨 세금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세수 중에 하나가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가 많이 거쳐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를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 전에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2024년이니까 20년도 더 전에 그 삼성에서 변호사 했을 때 근데 저는 소속이 삼성화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구조본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더 아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하루의 순이익이 1,000억씩 난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네. 그럼 하루의 수익이 1,000억 나면 얼마가 납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 곱하면 되잖아요. 네. 한 달에 3조 나고요. 그럼 1년이면 얼마가 납니까? 1년에 22개월이니까 36조.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36조 5천억의 순이익이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20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36조 5천억씩 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뭐 많을 때는 뭐 한 60조도 수익 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1년에 우리나라에 10조 이상씩 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옛날 생각하고 야 옛날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조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야 삼성화재가 그렇게 1년 내내 고생해도 삼성전자가 열흘이면은 순이익이 뭐 똑같아지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삼성전자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화재 직원들이 야 그래도 삼성화재 망해도 삼성전자가 망해도 삼성화재는 망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의 구조가 보험회사가 이제 화재보험회사가 워낙 탄탄하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워낙 탄탄하니까 삼성화재는 망할 수 없는 회사야. 근데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적자가 10조가 넘게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가 지금 돈줄이 막혔고요.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지 못한 법인세가 10조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12조 5천억, 뭐 5천 몇백만 이렇게 치면 13조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 받았던 돈도 지금 토해내 가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 써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13조를 더 풀어라. 그다음에 이 푼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었던 기억이 4년 전에 이렇게 돈 풀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13조를 풀었는데 이 13조가 그 얼마만큼 그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쓰였느냐. 그런데 뭐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은 생산적 민생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13조를 풀었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게 생산 활동에 투여된 거는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3조 풀었는데 4조 효과밖에 안 난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9조는 어떻게 쓰였느냐? 그거는 저 같아도 저금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같아도 빚 갚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막 쓰였을 뿐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10조를 풀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가 된다. 아니 그러면 저 같아도 아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10조 풀어봤자 3조의 생산 유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돈 무서운 줄 알고 정부의 곳간을 계속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가졌을 때 우리나라 그 곳간에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곳간에 돈이 많았었어요. 그거를 뭐 코로나 시국이며 뭐며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쓰지 않았습니까? 거덜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빚이요. 1,000조가 넘어가요. 1,000조가. 1200 지금 17조 정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 1,000조가 만약에 13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돈 지금 예산에 있습니까? 없어요. 추경 예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통 때 법인세를 갖다가 한 10조 내는데 아이 올해 그 작년에 이제 장사 잘 됐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20조 30조 낸다. 그러면 뭐 아이 그래 뭐 삼성전자 잘하고 하이닉스도 뭐 한 5조 거둔다. 아 그러면 뭐 혹시 모르겠는데 반대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라를 갖다가 걱정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는가? 민노총만도 못한 그런 민주당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회담 의제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한번 좀 3+1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내부에서 지난번에 실무자 회담을 할 때 당시에 이재명 비서실장 즉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내용의 의제가 3+1입니다. 그 3+1 저기 한번 지금 자막에 떠 있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국정을 잘못 운영했고 뭐 했던 대국민 사과를 해라. 뭐 그간의 여러 가지 야당을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포괄적인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여라.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이제는 자제해라. 그리고 +1 하나가 13조 추경, 즉 방금 얘기한 25만 원 지금 지원금 이걸 좀 정부의 추경 예산으로 해라. 근데 하나하나 다 문제이긴 한데 이 25만 원짜리도 그렇고요.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자제해라. 이런 것 자체가 의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의제야 뭐 대통령이 의제가 될 수는 있어요? 뭐 그냥 뭐 말씀 듣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한들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어주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억셉트 해가지고 정책으로 하는지 그거는 별개인 이야기고 예. 아니 뭐 허연춘 앵커가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다 들어주지 뭐 근데 그런다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밑에부터 보면 13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진짜 만약에 저거를 대통령이 받아준다. 그건 진짜 대통령이 바보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풀 거면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저 돈을 풀 거면 선거 전에 풀었어야지. 선거 전에 풀었으면은 하다못해 국민의힘 그 의석수가 10석, 20석은 더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25만 원씩 푸는 거를 자제한 거는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떠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 그 생각하신 거고 그건 저도 잘하셨다 진짜로 뭐 어쨌든 아깝긴 하지만 표가 의석수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갖다 푸는 건 안 되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을 푼다?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표는 표대로 저기 뭐 의석은 의석대로 다 넘겨주고 지금에 와서 돈은 돈대로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자제. 거부권 자제하는 게 좋은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지만 않으면 저는 거부권 자제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제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지 이상한 법 만들어 놓고 뭐 들이밀면 그거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양곡관리법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줄 수 있다. 아니 그건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좀 곳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쌀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판단을 할 그런 재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무조건적으로 사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이 100%가 훨씬 넘거든요. 왜 쌀 자급률이 100%가 훨씬 넘느냐? 밥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밥을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어저께 제가 밥 먹었나? 기억이 안 나. 빵은 먹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130kg 먹던 1인당 130kg 먹던 그 쌀을 지금은 50kg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사야 된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낭비되는 혈세가 그 추계로 따지면은 1년에 1조 443억이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 법은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을 갖다가 진짜 걸레같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거부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특검은 제가 이제 법률안을 갖다가 쭉 봤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전에 특검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법률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주당이 그 결정을 그 특검을 결정하고 그냥 막 그 윽박지르는 그런 특검 아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최상병 특검안을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그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느냐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들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 중에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뭐 이런 식의 그 특검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막무가내였던 특검안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 일단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최상병 그 해병대원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통령이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저건 세모네요. 세모. 판단 유보. 예.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형식보다는 어쨌든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겼든 졌든 간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총선이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은 기자회견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회견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요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기자회견은 적절한 때 하시는 거는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5만 원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회담 의제 3+1까지 이야기를 됐네요. 지금 실무회담에서 의제 부분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점도 양자회담 일자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의제를 조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조금 약간 난황을 거치리라 봅니다. 뭐 이번 주에 일단 개최되는 건 어렵다고 보이고 다음 주 정도를 일단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협상에 의제로 다룰 만한 내용들이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거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의제를 잡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 문제 다뤄봤고요. 이재명과 조국 문제, 이제 이 전선이 새로운 전선으로 확실히 떠올랐습니다. 선거 전에, 총선 전에만 하더라도 총선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이었죠. 일단은 범민주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뭐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번에 심판하자 이런 데는 일치했었는데, 자 하나하나 틈새가 이제 보이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 양자회담 지금 성사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먼저 하자. 그래서 나를 좀 먼저 만나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조국이 제안을 했죠. 요청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죠.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했네요.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했죠. 수석 대변인만이 아니고 정성호 의원도 조국 대표가 지금 뭐 국회의원이냐, 아직 국회의원 아니다. 또 어떤 의원들이나 고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개원도 안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오른쪽 편에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몇몇 의원과 대변인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재명이 직접 답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재명과 조국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국이 뒤통수 맞은 뒤통수 맞죠. 까였죠 이번에. 까인 거죠. 뭐. 예. 근데 뭐 까였다고 할 수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뒤통수 맞았나? 그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민주당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나? 조국 신당이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제 조국이 이재명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뒤통수 맞은 거고 그럴 마음까지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배은망덕한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몰빵론 운운했을 때부터 그 문명 대전은 다시 재점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군보다 아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국은 아군이 아닙니다. 조국은 우군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럴 거예요. 우군이랬더니 진짜 우군인 줄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군이 아니고 거기서 우군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 전선을 펼쳤을 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동 전선을 펼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정당이 보조를 맞추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만약에 지금 대선이 벌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대선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울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이런 전략은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가치, 체급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체급이 어떻게 민주당하고 조혁당이 같냐. 체급이 완전히 다른 체급이다. 이번 기회에 조국혁신당에 지금 떠올랐던 걸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측에서 조국 요청에 대해서 만나달라,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해달라 이렇게 거절한 것만은 아니죠. 또 있죠. 교섭단체 현재는 20석이죠. 기준을 하향을 그러면 뭐 12석이든 이하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교섭단체로 조국혁신당이 새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기준을 좀 낮춰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국혁신당이나 위상, 조국혁신당 위상 뭐 또는 입지 설 자리가 지금 없게 민주당 측에서 공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조국 대표는 자기가 조국혁신당이 12석이란 말이에요. 12석인데 아니야 우리 당은 12석이 아니고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열은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혁신당은 120석 정도 되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나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동격이다. 그 다음에 인물로만 치면 내가 우수하지. 인물로만 치면 내가 조국보다 이재명보다 훨씬 낫지. 뭐 안규령이 뭐 조국 이재명 이렇게 하면은 안규령도 조국 할 걸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안규령이 그때 조국 이재명 했었었나요? 아니요. 그것 아니 차은우하고 했었죠. 차은우하고 그 전에 조국하고도 하지 조국하고도 않았나? 했어요? 몰라요. 어쨌든 예, 기억이 그렇다.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국 대표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일당 10으로 계산해서 120석이고 민주당은 175석이고 그러니까 거의 삐까삐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산적으로 나가면 175대 10이면 몇 %입니까?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예. 10%는 당연히 아니죠. 10%가 되려면 17.5석이 돼야 되니까 6.8%예요. 어디서 민주당이 6.8%밖에 안 되는 정당이 맘먹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고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조국혁신당 없었으면 민주당이 과반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몇 가지 그 변곡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곡점이 뭐냐면 진짜로 뜻밖의 그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지지를 얻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참 그 우리나라 총선에서 그 판사들이 끼친 영향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었거든요. 발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봐줬더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김우수 부장판사가 그 조국 대표 관련해가지고 2심에서 징역 2년 때렸잖아요. 법정 구속했었어야 됐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법정 구속했으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과연 175석, 범야권 192석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내가 이렇게 당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지민비조였다가 비조지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소한 25석 이상의 그걸 갖다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그 정도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은 조국 대표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만든 지 한 달 만에 12석이나 얻었어.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를 냈으면 12석이 뭐야 20석은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제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만큼 얻은 거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진짜로 이거 장사 되겠네. 수도권까지 조국혁신당 쫙 깔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이 과반석 얻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한 30석 얻었을 거고 민주당 뭐 한 140석 얻었을 거고 그러면 합쳐서 한 170석이면은 국민의힘은 뭐 그 와중에 한 130석 얻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내가 봐줬는데 이재명이 그걸 갖다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국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12척밖에, 나는 이순신하고 똑같은 거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12척으로 명량해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대승을 거뒀잖아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의석수 12개 가지고 나는 민주당보다도 더 큰일 할 수 있어. 근데 참는 거야. 왜 참는 거냐? 175석이고 정통은 민주당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야권 연석회의 같은 형식으로 나를 대우해줘 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은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과연 그 까이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조국은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은 이제 일단 걷어차고 뒤통수를 맞은 까이는 조국은 마음이 급하고 그런 형국이네요. 지금 마지막 이슈 하나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의료계 네네.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 장관이 어제 이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한테 화상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 즉 입시안을 각 대학별로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학들은 빨리 4월 말까지 입시안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4월 말에 대학에서 입시안이 이제 올라오면 5월 말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올해 대입을 위해서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늦어지면 굉장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죠. 교육 준비도 그렇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굉장한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됐는데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4월 말까지 저 입시안 의대 관련된 대학들이 지금 대입 전형 얼마 정도 의대 인원을 증원할 거냐 이걸 좀 다 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불과 닷새 남았네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 뭐 전혀 끔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원점 재검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의사협회가 앞서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안이 4월 말까지 지금 입시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 요청해달라고 하면 아예 이제 사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이분이 닫히는 순간입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 지금 의협의 지도부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잘 해야 되느냐? 시간은 의사 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의사들의 그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 가지고 총선에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 마지막 이유를 저는 의료개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뭐 한 10몇만 명 된다면서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4인 가족하면 뭐 4까지는 아니고 몇십만 명 될 텐데 지금 그 차이로 그 아주 아깝게 그 진 것이 의사들 때문이 아닐까, 그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면허 정지 이제 들어갔는데 면허 취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의료 개혁을 이렇게 하는 게 소신이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업적은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의사들에 대한 지금 그 의협의 그 지도부에서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국민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우리는 산다. 국민은 죽어도 뭐 의사는 산다. 막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군의관들 복무기간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도 지금 의사 편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파국으로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아, 당장 저만 해도 우리 애들 다 대학 갔으니까 뭐 끝났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이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아, 의대 정원 늘어나? 그럼 우리 애도 의대 한번 보내볼까? 그 다음에 의대 점수가 워낙 높다라고 하니까 공대를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아, 이 정도 공대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공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학부모들의 그 지지를 아마 정부는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 저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총선 전에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의협에서 판단을 하고 정부에다가 적절하게 2,000명은 지금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이면 1,000명,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타협해가지고 총선 전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의협에서 이렇게 안을 갖다가 제시했는데 이거를 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서 대통령이 안 돼, 무조건 우리 2,000명이야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백석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그런 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총선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일단은 그 타이밍을 뭐 다 그 놓친 거고 그런데 4월 말 지나면 2,000명은 요지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올해 그 내년에 그 입시는 의대 2,000명 정원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필요한 의사수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부도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다만 현대 의대 정책을 중단해달라. 연구 저거 하는데 수개월 얘기했는데 이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판례지 한 11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대 정책을 중단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야기가 뭐냐면 네.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고 막무가내로 반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막무가내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밥그릇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 시도하는 건 좋은데 저런 말 자체가 지금 의사들의 그 요구 사항이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 아니냐? 저부터도 당장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저렇게 그 용역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 그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의사들은 의협에서는 그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지금 뭐 2,000명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제대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노재봉 전 총리 별세 소식부터 정치 현안 여러 가지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슈 하나만 그러면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패인에 대한 분석, 향후 수습책, 야당의 지금 입법 폭주, 아까와 같은 양곡법, 민주유공자법 이런 거 폭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세를 막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당대표 선출을 필요한데 전당대회 개최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주로 이제 지금 관심이 가 있고 힘을 기울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좀 실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지도부가 없어요. 예. 부재한 상태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멘트를 내고 대응을 하고 진상조사단이라도 꾸리고 우리 조사단 뭐 저쪽에서 꾸린 것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요. 왜? 지도부가 부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문단 만나고 뭐 만나는데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에서 저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지금의 비대위가 권한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5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대로만 당원 당규상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과도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한 달 동안 완전히 이렇게 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22대 총선이 결과로서의 22대 국회가 6월 달에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5월 달 내내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그러면 아니 비대위가 열리든 뭐 전당대회가 열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재옥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권한대행이 지금 당대표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이거에 또 메시지도 내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 대항할 건 대항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권한대행이 뭡니까? 근데 지금은 이 비대위로 넘기는 것만 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이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당이 안 보인다. 네네. 예.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평가가 지금 여러 가지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곧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논평을 해주면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뭐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당 지도부, 결국은 당 지도부. 지도가 빨리 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 원내대표 선거부터 빨리 치러야 돼요. 그럼 원내대표가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찐윤, 비윤 뭐 이런 논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뭐 정파가 어떠냐 그러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때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나 이런 과정들이 빨리 수습이 돼야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한동훈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논쟁으로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뭐 윤한 갈등 또 친윤 비윤 갈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수요일에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우리 이종근 패널이 생각하는 시국 현안, 정치 현안 좀 여러 가지로 다뤄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양자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조목조목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친명계 내부에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인데, 하나는 일부 참모 그룹
조직이죠. 주로는 원이 참모 조직들이라고 합니다. 추인 갈등 재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갈등 프레임을 비껴갈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된다면 추미애가 싸우는 국면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당권을 강하고 민생 과제를 먼저 챙기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권 시간표를 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친명계 하나의 참모 그룹이 있고요. 자, 다른 거 하나 좀 볼까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어디를 튈지 모를 추 전 장관보다는 상황 관리에 능숙한 사람을 뽑는 게 좋다. 조국 혁신당까지 감안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인사가 국회의장으로서 버텨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 대권 과도에도 결과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친명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저 장면, 그리고 어느 상황으로 갈 것인지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추미애 전 장관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됐죠. 와, 벌써 육선 의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라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알고 보면 보수의 엑스맨,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되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여당한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서 왜 패배했는가? 그거는 여당이 힘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휘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줬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불보듯 뻔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야당이 심판받을 일만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그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악에 받쳐가지고 조국 신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 야 그러면은 해도 너무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공세적이었잖아요. 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못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갖다가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수세적인 방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그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야당의 그런 독주 같은 것들을 지난번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고삐를 잡아주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삐를 갖다가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기는커녕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조심조심 차를 해야 되는데 야 내리막길이니까 차 잘 나가네 그러면서 그 악셀 밟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책상을 갖다 땅땅 치면서 검찰총장이라고 한 사람이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내 발을 잘라먹고 말이야.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검찰총장 끝까지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모습을 국회의장석에서 의사봉 땅땅 두드리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내 말을 갖다가 잘 들으면 뭐 임기 끝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추미애 씨를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양반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야 그 민주당의 존엄이 야당 존엄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대표 눈에 들기 위해서 진짜 뭐 별짓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뭐 누나야 내가 키워줬어 라고 했다가 그 무엄하도다 이러니까 또 싹 들어가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흠이 보이면 예컨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유죄 판결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야 추미애 전 장관의 목표는 제 생각에 국회의장이겠습니까? 뭐 국회의장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친명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는데
추미애를 과연 국회의장으로 할까? 저는 오히려 정성호 의원 정도를 국회의장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이번 당선인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 나이에 문재인 대통령 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장을 꿰찼어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이렇게 술수를 갖다가 딱 부리면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이 되는 또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원래 이제 국회의장은요, 국회법에 따르면은 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 그 다수당에서 찍어가지고 뭐 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좀 하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선포한 것들이 차상병 특검법 뭐 이런 걸 5월 초에 하겠다. 뭐 그것만 지금 선포 윽박지른 게 아닙니다. 국회에는 상임위가 있죠.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특히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뭐 이런 이제 또 핵심적인 운영위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또 나서네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재탕을 하네요. 이번에도 법사위 포함해서 17개 상임위를 아예 민주당이 다 차지하겠다. 뭐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게 민심이다. 다 차지하겠다. 독식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나섰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역사상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거고요. 이거는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게 200석도 중요하고 180석도 중요한데 160석 한 석 한 석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모든 야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은 국회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상임위 그냥 막 통과시켜 버리고 본회의에 그냥 막 통과시켜 버리고 그럼 법이 만들어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싶은 것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쨌든 상식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비서들 핵심 참모들 인선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위원장 좀 험난한 홀로서기 시작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내용까지 주로 좀 다뤄봤습니다. 민주당의 독주, 입법 독주만이 아니라 국회 파행 운영 뭐 되더라도 독주하겠다 이런 걸 아예 지금 뭐 22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선포하고 시작됐죠. 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네, 머리에 좀 힘 좀 주셨나 봐요? 예, 채널A 갔다 왔는데 거기는 분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분장 상태인데 분장 상태. 손을 안 보시고 오셨군요. 예. 네. 저도 어색한데 어색하긴 하지만 화면에서는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로 변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화면으로 보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치권 이슈 좀 다룬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 얘기를 포함해서 뭐 좀 다뤄볼 텐데 우선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앞서도 이제 조금 다뤘던 얘기인데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에 뭐 이재명 간의 양자회담 의제 이런 걸 다루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3+1 3+1 띄워주시고 일단 저걸 보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일단 이재명 측, 민주당 측의 노림수도 함께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저 중에 하나를 만약에 해라. 그러니까 거부권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구 정도가 가능한 거지. 저렇게 3개 플러스 2를 해놓고 대통령과 회담을 하겠다라는 건 대통령도 항복해라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대국민 사과라는 것도 저게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받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사과하겠다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 2년간 있었던 대통령의 정책 또는 업무 자체를 사과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건 뭐 대국민 사과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하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최상병 특검 저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면 뭐 실갱이를 하면서 뭐 할 수 있겠는데 저게 최상병 특검이 3+1이라는 거에 묶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권 자제도 거부권도 저게 거부권을 자제하게 되면 향후 뭐 있을 수 있는 탄핵 국면에서 실갱이를 벌일 텐데 실갱이를 미리 내려놔라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항복 선언에 가깝고 13조 추경도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프로그램과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게 일테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뭐 서민 생계를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사회 개조 프로그램, 제가 볼 때 사회 개조 프로그램인데 사회 개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편 복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한다라는 것을 아마 양보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일견 그냥 추경 또는 서민 생계 지원이라는 외양을 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경한 흐름입니다. 저런 정도의 요구 조건을 건다면 그 영수회담은 매우 불투명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좀 비관적으로 일단 저 의제로만 볼 때는 좀 비관적으로 보인다. 예, 이 의제도 한번 좀 다뤄보죠. 이 주제도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있죠. 지금 어제는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뭐 양국법 여러 이제 법안들이 지금 5+2인가요? 한 지금 7개 이상의 법안들이 본회의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법안들은 기존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미 한 번은 법안에 제동이 걸렸던 그런 이제 법안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안 이제 따가운 여론으로 특히 민주유공자법이 그랬죠. 그 여론으로 미뤘던 그런 법안을 이번 기회에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 동지회 사무총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 제일 독소 조항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배경으로 해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CA 사건, 산호맹 사건이라고도 하는 CA 사건, 그 다음에 민추위, 민주화운동 추진위원회, 부산 동의대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폭력, 그 다음에 부산 동의대 같은 사건의 경우 사건 과정에서 경찰들이 한 8명 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항인데 사람들인데 그거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집어넣는 게 좀 무리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과잉 입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이미 한 번 다 이렇게 한 번 다 보상을 받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삼스럽게 저렇게 하는 것은 법률 남용, 과잉 입법, 뭐 과잉 보상,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잉 입법이다. 여러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지금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국가에 의해서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부적절한 공격을 당했다든가 이런 대상자만이 아니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사실상 했던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민주유공자로 또는 그 자녀까지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건가요? 예.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CA나 그러니까 산업행위인데 이거 러시아 혁명의 레닌주의를 모델로 해서 모범으로 해서 만든 혁명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민추이도 레닌주의에 기초해서 이제 폭력 혁명을 선동했던 사람들이고, 부산 동의대 사건은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민주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임종석이나 정청래 같은 사람을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청래나 임종석 같은 경우도 주로 반미 친북 통일 운동을 했거든요. 따라서 좀 오히려 소급해서 좀 민주화 운동을 직선제 투쟁을 했던 또는 민주헌정 질서를 했던 사람들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주의, 폭력, 그다음에 반미 친북 운동을 민주화 운동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시기에 이거를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저렇게 부풀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이제 술자리 회유 파동, 술판 회유 파동 뭐 이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죠. 검찰이 그에 대해서 날짜, 장소, 행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팩트를 계속 제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화영이 말바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단혹스러운 상황을 몰리는 듯 하면서도 계속 공세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약간 주춤할지 지속적인 뭐 공세를 이어갈지 지금 분기점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이 사안, 즉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단 한 명도 어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또 최고위에서도 연일 계속되던 최고위원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주춤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뭐 100% 진실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사건에 준해서 나온 게 아니고 6월 7일 날 이화영 씨의 어떤 선거 공판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선거 공판이 일단 벌어지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딴지를 걸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정치적 복잡성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이 사실관계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공세를 이어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한계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현안되는 이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양자 회담의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조국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좀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이 아무런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양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걸로 봤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복잡성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조국 대표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자, 여러 현안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좀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문제 좀 살펴볼게요. 신임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죠. 김윤덕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의 진성준 의원 당직 인선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민주연구원장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임명과 관련 당직과 민주연구원 관련된 임명이 있을 때 뭐 친명계 뭐 이런 이제 주로 분석이 좀 많았었어요. 뭐 대체로 이제 그런 친명 일극 체제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또는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특징들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김윤덕 지금 신임 사무총장이 과거 그 이력 때문에 지금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경훈 비대위원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또 생각하고 계세요? 김윤덕 씨가 최근에 사무총장이 됐는데 저는 이제 복수의 그 선후배로부터 김윤덕 씨가 민정민주혁명당 민혁당 전북지역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회자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정민주혁명당 사건이지만 이분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전향을 했기 때문에 사성적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윤덕 씨의 그 사무총장 내정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 예. 김윤덕 씨가 쓴 책자나 자서전이나 이런 걸 들여보면 자기의 그 어떤 민혁당 관련 경력들이 일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일개 학생운동가였다면, 주사파 학생운동가였다면, 그 다음에 좀 말단의 어떤 뭐 당직자였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건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이고 향후에 뭐 상당히 고위급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된다거나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의 경력을 저렇게까지 숨기고 함기고 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김윤덕 씨가 사상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 경력에 대해서 일체 다 숨기고 있어요. 특히 자기의 주사파 경력에 대해서 거의 숨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는 풍토를 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했던 그런 경력들을 저렇게 숨기고 미래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는 이제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소개해달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고위급 정치인들은 자기의 과거 사상 경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지금 민혁당 전북 총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임 김윤덕 사무총장 과거에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 전북지역 책임자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민혁당이란 조직, 민족민주혁명당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먼저 조금 간략히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저는 허연준 앵커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주사파 또는 간첩 조직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과거에 남로당이 있었고 통역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혁당이 있었고 민혁당 잔당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된 군자산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한국 간첩 조직의 계보입니다. 큰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 이후는 민혁당과 민혁당 잔당들이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민혁당은 그야말로 한국 주사파 운동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혁당은 86년에 서울대에서 주사파 학생운동이 성장하는데 이게 구국학생연맹이고 김영환 등 서울대 학생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반제청년동맹이라는 어떤 주사파 지하 조직을 만들고 김영환이 출소한 뒤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드는데 여기 당수는 김영환입니다. 그리고 김영환이 북한 갔다 오고 나서 좀 변심을 하죠. 생각이 좀 바뀌어서 민혁당을 해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민혁당을 해산하는데 그래서 민혁당의 김영환과 일부 그다음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향을 했죠. 김윤덕 씨는 이 전향한 전북 지역의 책임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향을 하는 것으로 그때 보이고 전향을 거부했던 세력이 울산하고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을 거부했고 이 세력이 다시 북한과 연계돼서 민혁당 잔당이 돼서 단당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민혁당 군자산의 약속인 거죠.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 민혁당에 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 이제 김윤덕 사무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죠. 민혁당은 사실은 이석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위원장이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 위원장이 이석기 씨였죠. 1988년도에 여수에서 한 반잠수정이 하나가 격추된 반잠수정이 발견이 됐었죠. 그 안에 당시에 민혁당의 2인자였던 하영옥 씨와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관련된 여러 증거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기관이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하영옥 씨를 비롯한 김영환, 이석기, 이상규, 지금 진보당에 가 있는 이상규 씨, 그리고 영남 지역, 울산 지역 곳곳에 있는 여러 조직의 하부 조직, 즉 간첩 조직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일망타진을 거의 했어요, 하기는. 근데 그 중에 민혁당에 이제 지역 조직이 있었는데 경기남부위원회는 이석기가 위원장을 했고, 영남위원회가 있었고 전북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전북위원회 초기 총책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김윤덕 씨가 전북 지역 책임자 총책을 맡았죠. 그러니까 민혁당 당원이면서 전북 지역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민혁당의 조직은 전북 지역의 전체 이제 민혁당 당원은 한 1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의 당시 학생, 노동,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혁명과 훈련됐다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은 거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민혁당을 만든 거니까 그중에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는 포섭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 최고의 사람만 선별해서 이렇게 뽑았고, 아무나 이제 당원으로 이렇게 민혁당 당원으로 영입을 하는 건 아니고 최고 선발했고, 그 민혁당 산하에는 또 조직들이 있죠. 전북 지역에는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이 대학가에 또 사회단체와 연합해서 지하 조직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조금 다른 명칭의 지하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걸 민혁당의 책임자들이나 당원들이 그것을 다 하부의 지하 조직들을 또 관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북 지역은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을 민혁당의 산하 조직으로 했는데 이 조직의 책임자 반미구국학생연맹의 총책이 또 김윤덕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민혁당의 전북 책임자이면서 이 반미구국학생연맹의 책임자였고, 요 반미구국학생연맹의 산하에는 각종 주사파 활동가 조직들이 또 있죠. 그 주사파 활동가들의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 하나예요. 전북대 출신 중에는 지금의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황현선 씨가 있습니다. 현선. 황현선.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황현선 씨도 주산파 활동가의 활동을 했던 것이죠. 뭐 이제 대략 이제 조직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전북 지역이나 그 중에 이제 전북대학교가 학생운동가들 직업적으로 하는 학생운동가들이 제일 많았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대략 직업적으로 하는 학생 활동가들, 운동권들이 뭐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한 300명 정도. 한 학년에? 한 학교에. 전북대학교만. 거기에 이제 원광대학교도 있고, 뭐 군산대도 있고, 전주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는데 전북대만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 주변에는 그런 이제 직업적 혁명가들과의 대체적으로 동지에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게 하면 뭐 한 700~800명 정도, 뭐 많을 때는 한 10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북대의 학생들이 매년 한 15,000명에서 16,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적어도 7 내지 8% 정도는 학생운동권을 자기가 이렇게 학생운동가라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우호적인 뭐 여러 사람들은 빼고 그 중에 전체 이제 전북 지역을 이끌어갔던 그 책임자가 김윤덕 사무총장이었고 민혁당 책임자였다. 근데 이제 김일성주의자죠. 문제는 이제 조직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김일성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민혁당의 당원이 될 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의 그 조직원으로 가입시킬 때는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혈서. 네, 혈서를 해서 조직과 북한의 김일성 또는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를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맹세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직원을 선발하고 영입하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대중 뭐 여러 가지 정치 투쟁이랄지 막 시위랄까 이런 걸 중요한 결정을 다 김윤덕 씨가 전북 지역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전북대를 근거로 그걸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윤덕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에 있는 의원들이 또 있어요. 그 민혁당 당원이 지금 군사 김제 전주 여기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이윤태? 이윤택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안 나네. 이원 뭐더라? 그 의원인데 그 사람도 민혁당 당원이고 주사파 핵심 활동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이제 과거의 이력을 지금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김일성주의자로서 조직을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반체제 활동 또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체제 전복 활동을 했던 것을 특히 지하 활동을 했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현재 숨기고 있고 또 그 운동권들은 상당히 지금 전북 지역 사람들은 다 알죠. 김윤덕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다 쉬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김윤덕 씨가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김윤덕 씨가 전북 지역 책임자라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거고, 김윤덕 씨 본인과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실을 수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 좀 김제 부안 출신 이원택.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원택 의원이죠. 현재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거의 이제 다 민혁당 반미 구국학생연맹 총책이거나 중앙위원을 했던 그런 관계들이죠. 사실은 운동권 출신들은 구체적으로 가입된 조직원들도 있고 즉 당원이 되거나 조직원들이 선거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활동가 조직에 운동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민혁당의 당원이 누구였는지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지하 조직의 조직원이 누구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으로는 나중에 듣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운동권들은 서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시간이 꽤 지나면서 전북 지역의 운동권의 지하 조직은 김윤덕이 이끌었다. 이건 이제 대체로 알고 있죠. 그리고 운동권 지하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게 이원택 의원이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은 전북 도지사의 비서실장도 하고 정무부시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완이 좋아서 과거에 전북 지역에 특히 전북대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각 도청에 때로는 직원으로 정무직 직원이겠죠. 예. 때로는 전북도의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산하 기관의 주요 뭐 이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채용을 해서 운동권들이 전북 지역의 도청 또는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되도록 조직을 망을 많이 만들었고 지난번에 잼버리 했잖아요. 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할 때 이 김윤덕 씨는 여가부 장관과 동일하게 공동 조직위원장이었어요. 새만금. 예. 그런데 이원택 의원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북 지역에서 잼버리 그 유치부터 실제로 실행하는데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식물 책임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에서 했던 잼버리의 파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이 잼버리 사업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잼버리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운동권들은 그런 대형 행사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를 깔고 폭우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뭐 대형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운동권 출신들이 때로는 기획사도 하고 일부는 건설사에 뭐 상무라든가 부장으로도 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형 중형 건설업체 지역에 이런 이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운동권 관련 업체들이 잼버리 사업에 참여한 걸로 나옵니다. 부안 출신도 있고 전주를 근거로 한. 그러다 보니까 이 김윤덕 이원택 라인이 실제로 잼버리 사업을 준비하는 책임자였는데 곳곳에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여러 분야의 업체들이 운동권 출신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즉 이권 카르텔이 작동한 업체들이 작동함으로써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뭐 여가부 장관이 그때 잘 챙기지 못했네 뭐 이런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전주 지역을 근거지로 한 운동권 이권 카르텔 집단들이 여러 이제 수익 사업,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닥쳐올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거나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시행 자체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가뭄에 대처해서 뭐 나무를 어떻게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원인은 그래서 거기에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첫 번째 주로 활동가들이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곧 드렸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 왜 그러면 그러니까 김윤덕 씨나 이런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김윤덕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도 저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순간 통일부 장관이 돼도 그 전력은 사라질 판이에요. 예. 완전히 그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지금도 주사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민주유공자법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우를 하고 또 정치권에 진입을 할 때도 민주화 운동회라는 일종의 좀 배지를 이제 민주화 운동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서 정치권에 진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주의 즉 주사파 활동의 핵심 활동가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일단은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 나가게 되거나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권 내에서도
김윤덕도 그렇고 이원택도 그렇고 뭐 지금 조국혁신당의 가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현선 씨의 경우도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다 경쟁, 특히나 점주 익산 지역은 경쟁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민혁당의 어떤 책임자였다 또는 반미 구국학생연맹 같은 지하 조직,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그런 김일성 조직의 어떤 책임자였고 그것을 조직했고 이끌었다 하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 굉장히 경쟁자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지역사회에 이제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어떻게 주사파 출신이 공산주의자가 김일성주의자가 정치나 사회권의 주요한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느냐. 이럴 때 언론에서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지역사회의 유권자들도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운동 경력은 내세우면서도 사실 그 이면에서 친북 활동을 했던 종북 활동을 했던 이런 것은 숨기고 싶고 숨겨야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치권에서나 사회 어떤 지도자로서 두각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지역사회 분위기 그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예,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경력은 이제 플러스가 되지만 네. 그것을 넘어서는 경력은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은 선택적으로 숨기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했을 텐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게 누적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고위급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도 반미 청년회의 소속 조직원이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대협 일기 의장이었던 거는 하면서 실제로 반미 청년회에 있다는 걸 숨기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임정석 이인영 장관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뭐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사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자해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풍토에 관한 건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거 뭐 저기 주사파였던 거를 경력이 밝혀지면 상당히 뭐 정계 진출도 못할 거니까 그런 건데 이거를 주변에서도 다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내가 이제 민혁당 김윤덕 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사실 이 분위기야, 분위기. 마치 왜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만드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난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정직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역사에 기초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좀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과거는 적당히 묻어두고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 자기 선배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나서 미래 얘기만 해.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 동지회나 뭐 그다음에 내가 이런 민주화운동 청산 작업을 할 때 가장 그 가슴 아팠던 또 사람들한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집단적인 재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집단적인 재정리의 기초에 그리고 일환으로 김윤덕 씨도 저는 사실은 이 사안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김윤덕 씨를 공격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혁당 김영원과 함께 전북 지역 전체가 저희 전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상적 어떤 정리 작업을 했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공격할 마음은 없는데 내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이거를 당신이 묻어두면 당신이 통일부 장관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됐는데 우리는 당신의 경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혼자 주변에서 알면서도 그걸 적당히 묻어두려고 하는 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386 세대 또는 운동권 전체, 학생운동권 전체가 과거를 집단적으로 정리하고 총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김윤덕 씨 문제를 저희들은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운동권들의 이제 풍토인데
운동권에서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또는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제 주로는 이제 뭐 관공서, 도청, 시청 또 정부 이런 데 취업을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또 하잖아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에서도 그런데 그런 운동권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과거에 김일성주의자였고 지하 조직을 했는데 이걸 공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 표현을 그 다음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걸 결별했느냐? 즉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사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그러면 주사파 출신이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대 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수령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김일성 3대 세습전 봉건체제이다. 저 북한 사회는 이제 북한 민주화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입장에서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런 주사파의 길은 심각한 잘못이 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냐면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운동권 소위에서는. 예. 그런데 운동권 내부에서 변절자로서 공격하고 변절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그 인물은 기존에 있던 운동권들 내에서는 모든 네트워크가 끊기죠. 이제 우정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변절자라는 배신을 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야 되면 그러면 이 본인이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것을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정치권에도 가고 싶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거나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기획사를 하든 출판사를 하든 뭐 인쇄소를 하든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사회의 운동권으로 변절자로부터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이권, 사업을 하려는 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조성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권 스스로가 그 변절자 배신 프레임으로 새로운 자성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새롭게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자성을 하고 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그 사회에 갇혀서 자기들이 그 안에 갇혀진 사람들끼리 과거의 이념에 어떤 정치적 공동체를 묶였던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권을 나누고 끼리끼리 정치적 담합을 하고 끼리끼리 서로 뒤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음모만 또 정치적 음모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변절자, 배신자 프레임에 입각한 운동권 정실주의 같은 게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동권 카르텔이잖아요. 예. 카르텔인데 운동권 카르텔의 기저에 있었던 게 사실은 사상적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과 일정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이제 그 많은 주사파들이 지금 김일성주의자로서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정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이제 순응하는 생각의 전환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밀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 유죄는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는 것은 그 유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인영 장관이 뭐 통일에 대한 그 과도한 신념이랄지 이재명 씨가 쉐쉐 발언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 386들 그 하는 미중 간의 등거리 외교랄지 이게 다 사실은 이 반미나 친북의 어떤 뿌리가 이걸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뿌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사상에 대한 사상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설사 자기의 네트워크나 이권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을 해야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상적으로 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이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장적인 또는 어떤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운동권의 풍토는 아주 불건전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이제 운동권에서 많이 고립돼 있는데 고립돼 있는 정도가 이제 거의 끊겼어요. 운동권 친구들은 다 끊겼어. 왜냐하면 얘기가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자꾸 나를 변절자로 보니까 뭐 얘기 만날 수도 그리고 그런 변절자로 보는 게 굉장히 은근히 그래. 은근히 이게 참 못됐어. 이거 투명하게 당신 사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은근히 고립시키고 이러는 거라서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운동권의 이 풍토는 서로 그냥 대충 봐주고 봐주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돌려치기 하듯이 어떤 공명정대하게 사상과 노선이 이렇게 쫙 제기되고 그걸 갖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풍토가 지금과 같은 이상한 운동권 풍토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생아 같은 사람이 김윤덕 씨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김윤덕 씨를 뭐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저런 정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주사파로서 활동을 했다가 전향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뭔가 민주당 사무총장을 하는데 과거 경력까지를 굳이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편의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주사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서 김윤덕 씨 사례를 보면서 참 민주당 사무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예. 앞서 한 댓글 중에는 이제 앵커가 패널이냐고 이렇게. 아니 훨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대담을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앵커의 역할을 잠깐 잊고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신임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사무총장에 관한 이제는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숨긴 채 하는 그런 운동권 정실주의를 벗어나야만이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 좀 국제 뉴스를 한번 한두 개 여쭤볼게요. 아까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두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 하원에서 8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예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바로 미 군사 무기 주요 무기들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 있는데 하원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원 의결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제 무기 지원을 포함한 예산 지원이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이번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두 가지 소개를 하면 국제 문제를 이제 오늘은 우크라이나만 다루고 이스라엘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 네. 국제 문제가 워낙 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작년에 하반기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공화당의 문제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졌죠. 미뤄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155mm 포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탄을 못 쏘니까 러시아한테 대책 없이 밀린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어렵겠구나. 러시아가 이기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기본이었고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 83조 또는 4조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55mm 포탄 뭐 등등이 들어가고 ATACMS 미사일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전세가 반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가 반전돼서 굉장히 희소식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의미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중국의 어떤 전략가 분이 이런 상황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이긴다는 게 이제 러시아까지 진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 본토로 이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유는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높은 단결력을 예로 들었고, 두 번째는 서방 세계의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러시아가 자족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이 하나 있다. 이건 뭐 별게 아니라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러시아를 본토까지 밀어낼 거다. 이거를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국제적 판도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거 다음번쯤에 이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사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태들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은 자유주의 세계와 전체주의 세계와의 대결에서 자유주의 세계의 어떤 중요한 승리로 기록될 거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투쟁이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주로 러시아 주도의 러시아가 이기는 가운데, 승기를 잡은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진행이 됐고, 러시아가 이긴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84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통과되면서 전세가 반전될 거다라는 예측이고, 심지어는 중국의 한 분석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밀어내고 승리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이었습니다. 예, 민경우 비대위원의 시각으로 본 국제 뉴스 중에 오늘은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 그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소식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예, 민경우 전 비대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재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